고기잡이에 그려진 개인 성장의 환경에서 눈길을 끄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곳이 농촌 7억이 아니라 저자가 사는 소읍이란 사실이다. 장석도와 같은 천연의 인간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곳. 소년으로 하여금 세상의 타락과 혼란에 눈뜨게 하는 곳이 바로 그 장터이다. 이렇게 개인 성장의 문제적 성격을 알려주는 소설에서 장터가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흥미를 돋우는 대목이다. 아버지라는 기성질서의 대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어머니의 악착 같은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은 장터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성. 사람들의 윤리적 관계의 필요보다는 물질적 충족의 욕구가 절실하게 느껴지고 정치적 문화적 권위를 중심으로 편성된 서열적 질서 대신에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 주도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는 장터의 특성과 어딘가 합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기잡이에서 작중 화자의 장터 체험은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는 장터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존재가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비록 드난살인하고 있어도 장터의 아낙네는 아니라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드난살인하고 있어도 장터의 아낙은 아니다. 편모스라라는 문제적 상황에 확장된 사회적 표상으로서 장터가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작가의 성장소설 송기현의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 앞으로는 너에게 가마로 주려고 에서이다. 18살 무렵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장터에 내려가 건달들의 똘마니 노릇을 하며 지냈다는 작가 자신의 체험이 허구적 인물을 통해 토로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터라는 공간을 생생하게 묘파하여 그것의 암축을 충분히 드러내는 동시에 사생아로 버려진 젊은이가 자신의 저주스러운 신원과 싸우며 그곳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저주스러운 신원. 장돌배기 아낙네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의 처지가 불편한 편모스라의 한 극단이라면 그의 내면적 체험은 또한 반성장적 세계에서 생성되는 성장을 향한 욕망의 변증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성장을 향한 욕망의 변증법. 너에게 가마는 충분히 고향의 장터로 돌아오는 서두에서부터 장터의 인간과 풍물에 관한 세세한 지시를 나열하여 독자를 사로잡는다. 서울에서 건달 노릇을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충군의 들뜬 기분 속에서 마침 장날을 맞은 장터는 푸근할 만큼 친근한 가운데 생기 있는 공간으로 떠오른다. 거리와 공간을 메운 점포와 난전, 북적대는 인파와 어린 장돌뱅이들의 환경을 보며 그는 호기로운 의욕을 느낀다. 그러나 장터의 생기가 그저 싱싱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좋아하는 장터의 냄새가 비릿비릿한 썩은 생선 냄새라고 하고 그것이 다시 꼭 게으른 갈보년들의 밑구녕에서 나는 냄새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암시이다. 퇴폐의 기미는 장터에서 풍기는 생기와 분리할 수 없게 뒤섞여 있는 것이다. 퇴폐의 기미와 생기. 퇴폐의 기미가 생기하고 분리할 수 없게 뒤섞여 있다. 여기서 장터를 갈보의 성기에 견주어 그 여성적 성격을 상기시키는 표현은 더욱 함축적이다. 장터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갈보와 같은 여성들이 가족과 사이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의 육체적 생활에 육체밖에는 없는 생활 미천이 없는 박복한 여성이 그날그날 힘겹게 치러가는 물질적 궁핍과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충군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와는 다른 이유에서 귀양한 윤호의 기억 속에서 장터의 이러한 참혹한 이면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전쟁으로 너나 없이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루어진 곳이며 남편이 없거나 있더라도 무능한 아내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을 쓰는 것이다. 그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싸움 속에서 인간 심성의 황폐화와 윤리적 규범의 이완은 불가피하다. 생활 풍속은 난폭하고 야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육체성을 긍정하는 카니발리즘이 번성한다. 육체적 본능과 욕구의 솔직한 행동이야말로 그것을 여성적 공간이 되게 하는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장터는 사회 내부에 자리 잡은 가장 퇴포적인 계토 중의 하나이다. 공식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짱돌뱅이의 아성만큼 비천하고 야만적인 것, 악마적인 것은 없다. 너에게 가마에 그려진 장터는 이렇게 아버지가 부재하는 혹은 부성적 보호와 규율이 사라진 황폐한 사회의 한 극단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거기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신혼의 비천함으로 인한 고통을 고질적으로 겪는다. 장터를 다른 어느 젊은이보다도 편하게 느끼는 듯한 충급만 해도 주위의 천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 잭나이프로든 다른 무엇으로든 어쨌거나 위세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종류의 욕구는 학비리 윤호의 경우보다 뚜렷하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택에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주위의 선망을 샀던 그는 장돌뱅이 사회에서 탈출하고자 실제로 노력한 인물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아 발전의 욕망을 간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현재 좌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춘구는 서울에서 건달 노릇을 하다가 징역을 사는 곤혹을 치렀고, 윤호는 도시의 세계와 자신의 신원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느낀 나머지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적인 것은 윤호의 처지이다. 그는 번화한 도시 문화를 체험한 결과로 그의 자아가 얼마나 비천하고 추악한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가를 경악스럽게 깨달았으며, 또한 장돌배기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결국은 어머니까지도 스스로 치입으로 만드는 죄악임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향 장터에 그의 소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장바닥 사생아의 낙인을 저주하고 있는 만큼 그의 장터 세계로부터의 소외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그는 장터의 세계와 도시의 세계 그 어느 쪽에도 정처를 갖지 못한 반거치가 되어 고립과 자학에 빠져든다. 장돌배기 출신임을 스스로 긍정하고 있는 춘군과는 다르게 그는 자아 발전의 욕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장터의 인간 쓰레기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출신과 고향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윤호가 직면한 이러한 공경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탐색에서 그리 드물지 않은 시련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개인이 주어진 연구를 넘어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 필연적으로 얻기 마련인 심리적 혼란이다. 다만 윤호의 경험에서는 장터의 사생아라는 신원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신원을 중시하는 윤리적 감각이 기량하여 그 자기 초월적 제2의 시련을 보다 강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절망에 빠진 그의 삶이 그의 유년 체험에서 비롯된 섹스 혐오증을 비롯한 여러 암시를 통하여 극심한 자폐적 고립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 그의 자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타자들과의 새로운 제휴인 것이다. 윤호를 둘러싼 사건들에서 그러한 제휴의 가능성은 따스한 물길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사랑의 발견으로부터 생겨난다. 처음에는 춘군이 술집 잡고 오키와 나누는 사랑에서, 나중에는 그 자신에게 전해진 서울 처녀 연희의 사랑에서 그는 절망에서 헤어날 방법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공통된 불행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오키나 학창시절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배신까지 당한 충격으로 인생을 포기한 인물이며, 연희는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마저 도망쳐버려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인물이다. 그들의 사랑은 실패로 끝났지만 사람이 저마다 가진 불행의 깊은 속내로부터 태어나는 인간적 유대의 체험은 윤호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엿보게 해준다. 그는 특히 장터를 떠나고 싶어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잇따라 자살한 선봉과 현승의 비극을 계기로 그때까지 무시했던 장돌뱅이들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저 자신들을 방기하고 있는 듯이 보이던 그들에게 불우한 젊음의 고통과 자기갱생의 염원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는 감동을 느낀다. 이것은 그가 자아 발전의 욕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현을 공동체적 유대 속에서 꿈꾸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너에게 가마에서 윤호는 그의 자아의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스스로 성장의 활로를 찾아가는 내면적 역정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 정체성을 보다 넓은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의 존재의 사회적 재생을 기약하는 초월적 계기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자아 발전의 국면을 나타낸다. 우린 여기서 그의 내면적 도약이 장터 사회의 발견을 수반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윤호에게 처음에는 추악한 궁핍과 퇴폐의 세계로 비춰졌던 장터 사회가 나중에는 따스한 인간적 유대의 고장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것은 장터 사회의 삶에 내포된 여성성이 윤리적인 내용을 획득한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윤호가 체험한 불행한 사람들끼리 이처하는 어떤 인위적인 통합의 원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작중의 장돌뱅이들처럼 그 자신 책임이 없는 역사적 재난 때문에 비천한 신원을 타고났으며 그로 인해 외부 사회로부터도 백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과 공생의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장터 사회에 새롭게 발견된 덕성, 한마디로 민중적 연대의 덕성은 윤호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애초에 시도한 자기 부정에 결여되어 있던 윤리적 정당성이 바로 그것을 내면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내면적 체험의 이야기만으로는 그의 개인 성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 여성적, 민중적 사랑의 회복은 분명히 개인의 성장에 유익하지만 그것이 장터 너머의 사회에서도 조화로운 발전의 공간을 열어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대사회가 개인의 성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의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동질적인 인간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터 너머의 이질적인 사회로 나아가 민중적 연대를 추구하려 노력하면서 윤호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유에서 너에게 가마의 성장의 서사는 미완이다. 너에게 가마에서 젊은이들에게 발전을 위한 도전과 모험의 장소로 나타나는 것은 도시이다. 도시적인 것에서 그들이 느낀 유혹은 장터 사회에 대한 애정의 회복이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예사롭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춘구는 어린 시절부터 미장원 앞을 지날 때마다 맡았던 야릇한 냄새에서 서울의 화려하고 행복한 세계를 발견했으며 윤호는 도시의 현란한 풍물에서 자기 고향에 결여된 풍요롭고 고양된 삶의 양상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그의 동경은 일단 허망한 환상이었던 것으로 판명된다. 거기서 도시는 변두리의 젊은이들에게 유혹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배척적인 것이다. 유혹과 배척. 자아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시가 드러내는 이러한 양면성은 조금도 신기한 것이 아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문화에서는 도시에 입성한 시골 출신 젊은이들의 경의와 환멸, 흥분과 낭망의 기록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다. 너에게 가마 외에 현재 40, 50대의 시골 태생 작가들이 성장기의 체험을 고백한 자전적 작품들에서도 도시의 양면성은 그들이 눈뜬 사회적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임철우의 등대 아래 휘파람에서 어머니를 따라 도시로 이주한 12살 소년이 처음 갖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에는 도시의 동화 속의 세계 같은 놀라운 광경과 그로부터 소외된 자기 가족의 초라운 신세에 대한 동시적 발견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은 그가 그의 자아와 소속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결정한다. 도시에서 비정한 배제를 체험한 세대들의 작품에서 떠나온 고향과의 화해는 거의 정형화된 플롯이다. 그러나 그 화해의 플롯은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체험의 반역이든지 간에 개인 성장의 문제적 성격에 대한 탐구를 미진한 채로 남겨둔다. 편묘술화의 상징에 축약된 성장의 공경은 도시문화의 내부보다 보다 첨예하고 완전하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인 사회적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사회와의 성숙한 조화를 구하는 개인의 노력은 그 중단 없는 고행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장정일의 아담이 눈뜰 때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검토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는 길목에 들어선 주인공 아담이 일련의 이례적인 체험을 거쳐 세계가 가짜한 악어님을 깨닫는다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자기 형성과 세계에 대한 환멸의 동시적 경험이라는 성장소설의 아주 흔한 플롯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주인공의 성격이나 총황은 종래의 우리 성장소설에서 보아한 것들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개체로서의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 환경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지하도 상가에서 청소부 노릇을 하고 있는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로 대학 재수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로 의식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가 성취하는 세계의식의 내용과도 본질적인 연관이 갖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에서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관계와 그에 따라 정해진 사회적 신원이 개인의 실존적 정황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소설의 관행적 발생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아담의 자아와 세계인식에서 중요한 학습의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기의 타고난 신원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품의 감상이나 정보화된 지식과 관념들의 획득, 한마디로 말해 문화 경험이다. 아담의 이야기에서 록 음악을 비롯한 문화적 텍스트들을 소비하거나 그러한 텍스트들에 비추어 현실을 규정하는 행동은 일일이 예고하기 불가능할 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발견과 각성을 가져다준 특별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라는 것은 하찮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아담의 성장을 둘러싼 특수한 정황, 즉 가족적, 지역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의 획득과 경험이 사람들 각자의 내면적 성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정황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진행되는 인간 성장은 특정 가족, 지역, 집단의 역사적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인간 성장과는 성질상 많은 차이가 있다. 보편적 문화는 특정한 연고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 현실의 표상들을 제공하며 또한 그러한 표상들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보편적 문화의 습득을 통해 개인은 자기의 삶이 사회적, 지역적으로 한정된 경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넓은 지평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자기의 실존적 세계를 구성할 재료가 되는 무수히 많은 표상이나 지식이 자기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자유의 느낌은 보편적 문화 속에서 독립된 자아 감각을 획득한 개인의 의식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담의 이야기 이곳저곳에서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최대의 실존적 현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루는 가짜 낙원의 발견은 사실 개인을 사회체제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메커니즘의 눈뜸으로써 촉진되고 있다. 대학 입시에 낙방하여 정해진 성장의 코스에서 이탈한 결과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사회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인력 양성 공장이 되어버린 공식교육의 타락이며 경쟁과 수능의 압력에 의해 자연스러운 욕망과 의지를 훼손당한 젊은이들의 고통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끔찍한 통제와 규율은 아담이 기성사회 전반에서 발견한 가장 공포스러운 세력이기도 하다. 후기 산업사회의 징후들을 광범위하게 보이면서 파시스트적 가속도의 템포를 타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그 사회는 탬버린 치는 남자의 사패가 말해주는 바와 그대로 자본에 의한 인간의 식민화를 보다 전면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러한 민감한 인식은 아담이 은선이나 현재와의 관계에서 성적 쾌락에 탐닉한다거나 저항적 로그막에 도취한다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것이 뜻하는 일탈의 악습 혹은 반문화의 추구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유의 느낌을 확인하고 표출하려는 안간힘의 표시가 된다. 결국 아담이 눈뜰 때에서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인간 성장의 과제는 자율적인 개성의 성취에 걸려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려진 사회는 자율적인 개인의 가능성을 극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통제와 규율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요구라면 아담이 목격한 기성정치는 그런 종류의 요구와 무연한 정치 몰입애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된 상태이다. 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그 추악한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 정치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냉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자유의 요구가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줄 정치적 사회를 만나지 못한 이상 자유의 추구는 불가피하게 퇴폐의 징후를 띠게 된다. 야, 이게 최고야. 개인적 자유의 요구가 그것을 올바로 표현해줄 정치 사회를 만나지 못하면 자유의 추구는 퇴폐의 징후를 띠게 된다.
자유의 태폐적인 왜곡에 대한 암시는 아담과 은선, 현재라는 인물 사이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쉽게 찾아진다. 아담과의 섹스로 함께 성인식을 치른 은선의 경우 자아의 독립을 위한 모색은 시인으로 입신하려는 노력의 양상을 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최승자 스타일의 시를 쓰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민중시를 쓴 그녀는 명백히 허영에 사로잡힌 여성을 느끼게 한다. 그녀의 속물적 성격은 작중에서 실제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변신이 내포하는 연극적인 자아이다. 그녀는 집체시 창작에 참여하는 동안 주체 없는 이름과 명분만의 가속운동에 휘말려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고 후회하듯 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결의하고 있지만 정작 의심스러운 것은 그 진짜 나를 회복할 가망이 아니라 그 진짜 나의 실제이다. 변신할 용기가 항상 비축되어 있는 듯한 그녀의 편력은 그녀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발전적 과정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관계에 따라 자아를 연출하는 유의의 반복에 가까운 것이다. 자아를 연출한다. 그런 점에서 은성과 현재의 내조는 뚜렷하다. 여고 3년생인 현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철저히 불신한다. 사랑이란 타인에게 필요해서 자신을 잠시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거라고 말하는 그녀는 개인주의의 한극단을 보여준다. 그녀를 강박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음악과 섹스는 모두 순수 고독의 형식이며 그것의 목적은 자기 만족 외에는 없다. 자기 몰입의 쾌락에 중독된 현재의 삶은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한 가지 방식임에 틀림없다. 자기 몰입의 쾌락. 순수 고독은 주체로 연전하는 자아의 감각을 그녀 내면에 증폭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자유의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의 자기 몰입이 그녀에게 삶을 스스로 주재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극단의 자기 몰입. 삶을 주재하는 능력. 방종한 생활 끝에 호스테스로 전락하고 마침내 자살한 그녀의 행적은 모든 윤리적 사회적 관계와 절연된 자기 탐닉이 그녀의 자아를 충실하게 길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의 공허함을 절감케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은선의 이력에서 발견되는 변신의 유의나 현재의 행동에서 읽게 되는 공허한 자아는 비록 표출된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자아의 발전과 괴리된 개인적 자유 추구의 병리학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나르시시즘이다. 그들의 언변의 행동을 살펴보면 나르시시즘적 퍼스널리티의 특징들, 자아의 격심한 몰두, 타인의 선망과 찬사를 탐하는 욕망, 사랑과 우정 같은 사인적 관계에서의 불능,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퍼포먼스, 삶의 공허함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 등등의 기미가 적잖게 엿보인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징후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을 내면적 성장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문제는 아담이다. 그는 은선 현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체험함으로써 그리고 그 체험으로부터 얻은 각성에 힘입어 자율적인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인간을 타락과 보쪽으로 몰아넣는 가속도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가속도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출세의 길 대신에 문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가 서술하고 있는 자기연성의 줄거리이다. 아담을 은선이나 현재와 구별되게 하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주체적인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주체적 삶은 구체적으로는 창조의 아픔을 누르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가 대학을 포기하고 문학을 선택한 동기 중에는 스스로를 창조적인 인간으로 세우려는 실존적 기획이 있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창조성의 실현이 나르시시즘적 충족과 확연히 다른 것인가는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 그가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는 길에 창녀의 위무를 받는 장면이 뭔가를 말해줄 것이다. 그가 갑자기 사정불능이 되어 곤욕을 치르는 그 장면에서 그의 남성적 생식력에 일어난 병고는 서울로 대표되는 기성체제가 그의 창조적인 자기 실현에 침해를 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생식력과 창조성을 등치시킨 그 비유에서 우리는 또한 그의 창조성에 대한 집착이 자아를 발기시키려는 욕망, 즉 타인들의 시선 앞에 권위 있는 존재로 서려고 하는 나르시시즘적 욕망과 통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창녀의 이례적인 호의가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보살핌처럼 그에게 느껴지고 있는 대목에 이르면 그의 성격의 나르시시즘적 구조, 자아의 위세와 매력에 집착하면서 아울러 타인의 정서적 시혜에 의존하는 성격 구조가 뚜렷이 드러난다. 자아의 위세와 매력에 집착하면서 타인의 정서적 시혜에 의존하는 성격 구조. 정서적 시혜. 이거랑 비슷해. 이러면 안 돼. 따라서 그가 내보인 문학도의 결의는 자기 형성의 플롯으로 위장된 자기 현시적 욕망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아담이 눈뜰 때는 도시의 보편적 문화라는 새롭게 조성된 개인적 삶의 조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이전의 소설에서 보았던 성장의 서사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개인 성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편모술화의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나 그것이 성장의 주체에게 갖는 의의는 판이하다. 아버지의 부재는 이제 개인의 자기 함양에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보호의 결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 속에서 개인이 누리는 추상적 자유와 은유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담이 눈뜰 때가 내포하는 기독교 창세기 신화의 인유를 감안하여 읽으면 부성이란 오히려 개인적 자유를 말살하는 폭력적인 체제와 동일한 것이다. 낙원의 허구성을 깨닫고 창조적인 남성이 되기를 선택한 아담의 이야기에서 부재하는 동시에 편재하는 아버지와의 싸움. 부재하는 동시에 편재하는 아버지와의 싸움. 아버지와의 싸움은 그의 개인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이룬다. 아버지의 전면적 부정에 기초하여 있는 만큼 그가 나르시시즘에 걸려 있는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르시시즘이 개인의 자기 성장에 미치는 기형화의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혼연히 자족하고 있는 개인에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성장은 무망한 기대이다. 나르시시즘적인 개인이 추구하는 자아의 변화, 작중의 표현을 빌리면 존재의 전이는 우발적인 이벤트와 불확실한 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은 개인에게 다가오는 가동적인 삶의 순간에 민감하지만 그만큼 그의 삶은 서로 단절된 경험들의 파편과 흡사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장정일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개인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것이다. 가난한 여공이 인기 모델이 되고 은행 직원이 소설가로 성공하는 식의 인생 유전이 그것이다. 사회적 신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삶의 가능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확실히 매혹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인생 유전은 스릴은 있어도 의미는 없다. 스릴은 있어도 의미는 없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사람들 사회에 풀어놓은 가동성의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긴 하지만 가동적인 삶의 정당성에 관해 고민하게 하진 않는다. 그것은 인간 성장의 문제를 그것에 얽혀있는 모든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맥락을 떠나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속물들의 입지전적인 출세담이 성장 소설에 대한 모욕이라면 사인적 자유를 구가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험담은 성장 소설의 추문화된 형태다. 야, 이거 너무 멋있어. 짱이야. 속물들의 입지전적인 출세담, 김구라 같은 그런 출세담이 성장 소설에 대한 모욕이라면 사인적 공적인 의미가 없지. 사인적 자유를 구가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험담은 성장 소설의 추문화된 형태다. 스캔들이다. 이야, 이거 멋있어. 짱이야. 속물들의 입지전적 출세담이 성장소설에 대한 모욕이라면 사인적 자유를 구가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험담은 성장소설의 추문화된 형태이다. 프랑코 모레티가 그의 교양소설론 세상살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은 모더니티의 경험에 발생론적 기원을 두고 있는 장르다. 연구에 따른 역할의 세습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정태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은 그리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확실한 모형이 이미 주어져 있으며 설사 그것을 모방하는 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른답지 못한 철부지라는 낙인 이상의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더니티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에너지가 사회전담에 침투하고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구하는 자율적 능력이 개인에게 필연이자 당위가 되면서 성장은 비로소 문제적인 성격을 띈다.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학습은 유혹과 기회로 충만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신원과 소속을 스스로 창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익명적 인간의 수치를 안게 된다는 압력 아래 진행된다. 영원히 익명적 인간의 수치를 안게 된다는 압력. 그래서 자기에게 확고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이 없다는 불안감, 끊임없이 자아갱신과 상승을 원하는 초조감은 근절되지 않는 숙한처럼 근대적 개인을 괴롭힌다. 내면의 불안과 초조를 감추고 유랑과 투기의 길을 가는 근대인의 보편적 경험은 유럽 근대 소설에서 이채로운 인간 형상을 낳았다. 업둥이, 사생아, 돌팔이, 벼락부자, 불황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인물들의 착잡한 내면과 고단한 평력은 그것 자체로 모더니티의 특징적인 역동성과 가변성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담긴 삶의 목가와 피가, 희극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을 모더니티의 상징적 형식이라고 보는 모레티의 주장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러한 한국의 성장소설은 어떠한가? 그러면 한국의 성장소설은 어떠한가? 한국은 유럽과는 다른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모더니티를 경험한 만큼 한국의 성장소설은 유럽의 그것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한국이 경험한 모더니티는 전근대 사회 내부의 자기갱신의 움직임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제국주의 외세의 압력으로 인한 해체와 파괴에 수반된 것이어서 한국 소설은 전반적으로 모더니티의 경험에서 개인적, 집단적 재앙을 찾아내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것의 해방적이고 혁신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더니티 인식에 있어서의 편향은 개인의 자아성장과 사회체험의 이야기가 유럽 성장소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규모와 밀도를 갖지 못하게 한다. 거대한 가망과 잃어버린 환상 사이에서 전개되는 도전과 좌절, 상승과 몰락의 대로망을 한국 소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성장소설이 모더니티가 개인에게 초래한 성장의 과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주목한 편모스라의 상황은 그것이 각각의 작품들 속에서 갖는 특수한 사정들을 넘어서 모더니티의 충격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개인 성장의 환경을 암암리에 표상한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보면 편모스라란 주어진 신원에 자족하기 불가능한 자아 발전을 위한 모색이 삶의 정원이 되어버린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편모스라가 뜻하는 결핍은 젊은이로 하여금 괴로운 자의식에 빠져들게 하고 허영과 모험을 무릅쓰게 하는 모든 욕망의 원점과 다를 바가 없다. 고기잡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진한 유대가 사라지고 더불어 정의와 질서의 원리도 사라진 세상을 만나 그것에 정해가는 소년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너에게 감하는 자신의 타고난 신원과 씨름하며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자아 발전의 방향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방황을 기록하고 아담이 눈뜰 때는 보편적인 문화의 경험으로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구성하는 나르시스트의 행로를 제시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자기 부정 혹은 자기 초월을 꿈꾸는 주인공들은 분명히 근대적 개인의 욕망을 알고 있다.